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다음 달 치러질 대선으로 인해 여러 논란과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세계의 시선은 바티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새 교황을 선출하기 위한 콘클라베가 시작됐는데요. 어제 첫 투표에서는 시스티나 경당 굴뚝에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흰 연기가 아닌 검은 연기는 추기경단이 3분의 2 이상 득표한 후보를 선출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오늘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 2차례씩 하루 4번 투표가 진행된다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주 안에 늦어도 5월 중순에는 새 교황이 선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4억 가톨릭 신자들의 영적 지도자를 뽑는 엄숙한 의식 콘클라베. 오늘도 시스티나 경당의 굴뚝에서는 어떤 연기가 피어오를지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동문화 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웰메이드 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때 웰메이드 가지요. 잘 만든 옷, 잘 만든 옷 언제나 우리 곁에 웰메이드 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남대구 IC까지 자동차로 15분. 대형 물류와 상류 시설로 다양한 업종 입주가 가능한 영호남 물류 클러스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광주까지. 동고령 IC 물류단지. 입주 문의 054-956-7241. 시행 주식회사 미래산업개발. 신축 브랜드 대단지를 누려보기. 10년 임대로 걱정 없이 살아보기.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모아보기. 파주 금촌 주거의 새로운 본보기. 파주 금촌 금호 어울림. 5월 오픈 예정. 031-957-8005. 금호건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네, 대선 26일 전입니다. 5월 8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안영진의 쾌도난법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산불 피해 이후 청성군 관광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인데요. 청성군의 윤진윤 팀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임미의 그래도 정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네, 자, 선거 재판에서 1심 6개월, 항소심, 상고심 3개월 이런 원칙 다들 아실 텐데 633 원칙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나눴는데, 네. 자,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 선거 재판에 있어서 이런 원칙의 준수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네. 오늘 이 내용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럼 이른바 633 원칙에 대한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633 원칙에 대해서 뭐 대법원 내부 규정이라는 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또 한편에서는 훈시 규정이지 않느냐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훈시 규정. 훈시 규정이냐 강행 규정이냐, 그렇죠. 그 차이가 있죠. 예. 그렇죠. 그러나 이는 대법원 내부 규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규정이 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제목을 이제 법 규정 제목이 선거법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 규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네요. 지키도록 노력한다 이런 훈시 규정이 아니라 네. 강행 규정인 것을 법 제목 자체에 모순을 받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예. 둘째, 법 규정 내용을 보면은 좀 특이점이 있습니다. 법 규정 내용 그대로 읽어드리면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라고 이제 이게 법문헌입니다. 반드시 하여야 한다. 633. 예. 그래서 이걸 좀 뜯어서 보면 첫째 이제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진행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접수 순서대로 합니다. 선납 선출이라고 하는데 예. 먼저 접수된 사건보다도 공직선거법 선거범 사건을 우선해서 재판하라는 점을 명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죠. 늦게 들어도 빨리 땡겨서 재판하라 이겁니다. 예. 그래서 대법원은 이번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은 이 조항에 근거해서 먼저 접수된 다른 상호 사건보다 먼저 우선해서 심리를 했는 걸로 보이긴 합니다. 예. 둘째는 이제 신속히 재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니 모든 재판 다 신속히 하는 게 맞죠. 그렇죠. 마치 뭐
뭐 공정하게 해야 되는 내용 똑같은데 그런데 굳이 이렇게 이제 법원에 명시한 이유는 다른 재판으로 당연히 적용돼야 하는데 이제 다른 재판보다 이 선거범 재판에 있어서는 신속성을 한 번 더 강조한 의미가 있다는 거로 보입니다. 예. 대법원은 전원 합의체 이재명 후보 재판 상고심 말씀인데요. 예. 지난달 22일에 회부했고 당일 심리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정확히 보면 소부에 회부를 한 게 22일이고 예. 바로 22일 날 전원 합의체 회부해서 바로 심리를 했습니다. 그날. 1시간 만에 전원 합의체 회부를 했는데 그 점이 문제 있다라고 지적하는 의견도 많아서요. 예. 이따가 그건 또 다시 또 그거는 얘기를 팩트는 하고. 그렇고요. 예. 이틀 뒤인 24일에 두 번째 심리를 전원 합의체에서 했습니다. 예. 거기서 대법관 간의 표결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는데요. 이틀 만에 표결까지 처리를 한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리고 이제 5월 1일 날 이제 선고하게 된 거죠. 일주일 후에. 예. 이러한 신속한 심리는 이제 그러한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 입장에서는 공직선거법 270조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죠. 예. 물론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 너무 신속했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기간 안에 6만 쪽에 이르는 기록을 다 볼 수 있나 하는 반론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좀 설명 뭐 좀 드릴 수 있는 게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에 관한 점을 다 일일이 보는 게 아니라 원심에서 즉 항소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이게 허위사실의 공표냐 아니냐는 법리적인 판단만을 한다는 점이 일단은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기록 검토할 때도 사실적인 측면보다는 그 전제에서 법리적인 측면에 치중해서 검토를 한다는 특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실제로 이제 수만 쪽의 기록에 대해서 3, 4일 만에 결론을 내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건데요. 뭐라 하면은 영장재판 같으면은 하루 이틀에 수만 쪽 기록 검토하고 결론을 내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영장 발부하냐, 그렇습니다. 기각하냐 거기서. 뭐 예. 이거는 영장재판이라서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또 중요 사건에 대해서 진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도 아무리 기록이 많아도 2, 3일 만에 형사재판 모두 절차부터 증인신문 판결까지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3일 만에요. 그렇죠. 제가 한 살인사건 경우에도 그날 이제 공소사실 읽고 시작해서 그날 선고까지 다 됐습니다. 대구에서 진행했는데요. 그 안동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인사건도 당일날 해서 하루 만에 끝내는 경우 있긴 있습니다. 그게 어디 대법이었나요? 아니요. 고등 1심 법원이었습니다. 1심에서? 예. 1심에서 그렇게 1심 법원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처음 검토하는 거라서 시간이 많이 보통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일날 끝내버렸죠. 첫 번째 재판이었나요? 그게? 기일 딱 한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일반 재판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배심 재판을 신청해서 대구 지법으로 이송이 됐죠. 예. 그래서 그 하루에 그 검사부터 시작해서 판결 선고가 다 난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상 그런 배심원 재판이 그래요? 보통 뭐 10번, 20번씩 그 재판 가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이제 통상 재판은 이렇게 한 달마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건 병행 심리를 해서 그렇고요. 그 사건만 집중해서 할 때는 하루나 2, 3일만 끝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그 형사 재판을 배심원단에 의한 그 재판인데요. 판결 선고도 당일 해버립니다. 판결은 다 씁니다. 예. 그래서 뭐 2, 3일 만에 형사재판 모두 절차부터 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대법관들이 이제 수일 만에도 기록 검토의 강약을 충분히 조절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른 의견이 있는 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이거 가능하다 일단은. 가능합니다. 10만 쪽도 가능합니다. 예전에 박봉계 의원도 박근혜 재판 때 뭐 이거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한 적은 있는데 뭐 그거는 정치인이니까 그리 얘기하는 거고 저는 이제 물론 저도 이제 청년 정치인이긴 하지만 팩트 자체가 수만 쪽도 볼 수 있다는 거는 가능합니다. 막 자고 하나로 보는 게 강약을 줘서 본다 이거죠. 예. 다시 633 원칙 조항으로 돌아서 이야기를 드리면은 이 더군다나 위 조항이 좀 재밌는 게 2심 뭐 쭉 하다가 이제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법 조항은 뭐 해야 한다. 또는 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지 반드시 하여야 한다. 이렇게까지 강조해서 규정한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러네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죠.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까지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만큼 예외적이란 거고 그만큼 이제 이 조항을 강행 규정으로서 지키라는 거를 반드시 지키라는 것을 법문형상 이례적이지만 매우 강조했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죠. 이 633 원칙이 그러니까 뭐 대선이든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다 똑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선거법 똑같은 거고. 지금 그런데 실무상은 조금
기존에는 조희대 대법원장님 부임 전에는 좀 막 세워라 내워라 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그 뭐 증인 다 받아주고 또 중요 정치인일 경우에는 충분히 보장해 준다는 의미에서 2년도 가고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럼요. 강행규정 위반이죠. 2년 3년 가는 것도 막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의 1심 재판이 아주 법에 위반된 잘못 재판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이 나는 거죠. 1심이 한 2년 넘었죠. 됐죠? 예. 네. 빨리 됐으면 이런 사단이 없는데 오히려 늦게 돼서 문제가 났는데 참 그 점은 좀 아쉽고요.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임하고 나서는 이 1심, 2심도 그렇고 633 강행 규정을 지키는 노력이 많습니다. 예, 그 취임할 때부터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었어요. 633 원칙 지키겠다고. 그렇습니다. 뭐 예. 안동에서도 선거사범 재판은 재판부를 딱 별도로 만들어서 합의부를 뭐 2주 만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선고만 놔두고 있는데. 근데 솔직히 예, 지금 법률상으로도 반드시 해야 한다. 이제 강행 규정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죠. 사실 선거 범죄가 예. 이거 지키지는 경우가 안 지켜지는 경우가 더 많죠. 지켜지는 경우보다. 기존엔 조희대 그렇죠. 대법원장 되기 전에는 제가 네. 봐서도 왜 이게 지켜지기 어렵냐 하면은 네. 뭐 우리 지금 경북 교육청에도 아마 이런 재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가능한 끌어야 되거든요. 피고인 그렇죠. 입장에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그래야 그렇죠. 이제 거의 임기 마칠 때쯤에 이제 뭐 이러면 황당하게 되는데 네. 그래야 이제 어디든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간에 끌어야 유리한 건 피고인 입장이고 네. 또 증인 신청이나 이런 걸 계속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도 직을 놔두고 이제 이걸 커트하냐마니 이 문제라서 참 이걸 매몰차게 거절하기도 어렵거든요. 네. 심지어 항소심에서는 그 보통은 증인 신청을 안 받아줍니다. 일반 재판 또 그런 게 같으면. 있군요. 예, 항소심은 2심에서는 2심에서는 안 받아주는데 1심에서는 최대한 많이 받아주고 그렇죠. 예. 1심에서도 잘 안 받아주려고 하는데 선거 재판 같으면은 항소심에서도 받아줍니다. 예. 이재명 후보 재판에서도 항소심에서도 받아줬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오래 충분히 기회 보장을 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또 이걸 국민이 직접 뽑은 사람을 날릴 수 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죠. 신중하게 하는 측면이 신중해서. 있었죠. 그래서 예, 예. 잘 안 지킨 측면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 자체는 이제 그만큼 선거 재판에서 신속한 결론 내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명백하고요. 예. 지금 뭐 저는 법조인으로서 참 놀라고 있는데 대선 이후의 당선인의 경우에는 관련된 선거 재판은 물론이고 기타 재판 진행과 관련하여도 이를 아예 정지하는 법률안까지 지금 제출돼서 일사천리로 민주당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물론 어제 저는 반대입니다. 그게 어제 법사위 통과됐어요. 그렇죠. 이게 선거 재판 중지법이라고 예. 이제 일명 줄여서 그렇게 민주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 뭐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더니 이거는 심사숙고도 없고 민주적이지도 않은데 그렇게 진행을 보면은 네. 좀 저는 정치가 그런가 싶습니다. 그래요. 2심 판결 나오면 현명한 판단이고 대법원 판결은 쿠데타고 좀 이거는 뭐 헌법재판소 결정은 옳고 예. 좀 근데 이게 법원에 그렇습니다. 내한테 유리하면 옳고 내한테 불리하면 쿠데타고 뭐 정치 개입 이런 거는 좀 최소한의 금도는 지켜두지 않느냐 양당을 떠나서 그것이 뭐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결론에 대해서는 그래도 기본적인 존중은 해야 되는데 비판은 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의 작금의 사태를 보면 이제 기존의 사법기관에 대한 거의 공격 비슷하게 홍위병식의 공격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굉장히 저는 서글픈 생각입니다. 예, 저도 이번 사건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뭐 이쪽 저쪽 편드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633 원칙 지키려는 그 취지는 저는 절대 공감해요. 예. 네. 앞으로도 이게 좀 뿌리 내렸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633 원칙이 반드시 좀 지켜져야 되겠고. 근데 제가 조금 반대 논리를 펼 게 좀 몇 가지 있는데 딱 네네.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원심이 그러니까 2심에서 네. 이제 무죄였잖아요. 근데 이거를 파기환송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무죄를 유죄 취지로 바꿀 때는 그러니까 무죄를 무죄로 선고할 때는 그래도 뭐 말씀하신 대로 신속한 그렇죠. 판단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럴 때는 무죄를 유죄로 만들 때는 법관들 간에 좀 충분한 수기, 토론 이게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신속하게 이틀 만에 그걸 결정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공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다른 이유도 좀 있지만 예. 네, 그래서 그만큼, 이건 뭐 네. 선거 개입 아니냐 기호 1번 지우기 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그렇게 치면 뭐 윤석열 재판 때는 일주일에 2번씩 재판하고 증인신문 시간도 1시간 반씩 제한을 했는데 네. 오히려 그럴 때는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우기 위한 시도 아니야 이런 비판도 가능한 거죠. 그렇게 친다면은. 그때 증인신문을 1시간 반으로 제한했어요. 그리고 뭐 그 뒤에 뭐 시간도 제한해서 옳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보면은 그것도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수기도 중요하지만 지금 사실 1심, 2심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대법원들은 픽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기환송을 할 때는 대법관들 사이에 충분한 조금 더 아니 이틀이 심해도 너무 심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적어도 뭐 2주든 3주든 수기가 좀 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좀 아쉬움이 있긴 있습니다. 예, 뭐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예. 하여튼 저는 뭐 사실 대법관들을 굉장히 저는 신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요. 그건 기본이죠. 10대 2로 났다는 것은 그만큼 뭐 어느 정도 그런 뭐 정략 예를 들어 5대 4나거나 이러면 좀 그런데 이 10대 2란 거는 사실상 뭐 대법관 대부분의 어떤 그 보수나 진보를 떠나서 대부분이 이제 동의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쿠데타라고 얘기하는 거는 심지어 조희대 대법관의 탄핵이라든지 심지어 특검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리 민주당이 지금 뭐 대선에 이길 가능성이 높지만 이거는 어쩌면 이거야말로 법치를 가장한 의회 독재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할 대목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의견까지 충분히 듣겠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2시간, 3시간 해도 모자라요.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조희대 사건에 관련해서는 다음에 좀 시간을 갖고 더 천천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안영진의 궤도남법 안영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상북도 지정 우수 축산물 브랜드 특허받은 햄프돼지 햄프한우, 햇섭 무항생제 인증 햄프돼지, 프리미엄급 햄프한우를 저렴하게 맛보세요. 대형 주차장과 70명 단체석까지 경북도청 신도시 햄프돼지 햄프한우타운 5월 7일 오픈 054-653-6000번.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나는 가족 부자입니다. 얼마나 부자냐면요.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챙겨주는 돌보미 이모도 있고요. 아빠가 육아휴직할 때 회사를 지켜주는 삼촌들도 있어요. 때마다 예방주사 놔주는 간호사 오빠. 첫 만남 이용권으로 내 동생도 챙겨주는 공무원 언니까지. 우리 가족 진짜 많죠? 여러분도 올해는 꼭 가족 부자 되세요. 다 같이 키우고 다 같이 행복하게. 공익광고협의회. 네, 6시 24분 24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산불 피해 이후 피해 지역마다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입어서요. 관광산업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청성군도 고민이 아주 클 것 같은데요. 청성군 관광정책과의 윤진윤 관광마케팅 팀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진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윤진윤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 이후 청성군의 전반적인 상황 그리고 복구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청성군은 이번 산불 피해 이후에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서 체계적이고도 또 신속한 복구에 저희들이 총력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그 기존 생활 반경 내에 우리 임시주택을 설치를 해서 어떤 피해주택 복구의 편의성도 높이고 또 생활 기반을 유지한 채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그런 전기나 수도, 난방 이런 어떤 기본 인프라를 완벽하게 그 준비를 해서 주택 설치가 본격화되었고 동시에 주택 철거와 폐기물 처리 그리고 어떤 2차 피해 예방 사업도 저희들 그 촘촘한 일정에 따라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예. 앞으로도 저희들 청송구는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복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산불로 인해서 청송군의 관광산업 역시 피해가 아주 클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타격을 입었습니까? 타격을 많이 입었죠. 그 이번 산불 직접 그 피해 입은 지역은 우리 청송읍을 비롯해서 바천, 진보 이렇게 3개 읍면이고 또 그 주황산 국립공원도 일부 지역이 산불 영향을 받았습니다. 예. 참고로 저희 군에서 그 매달 주황산 주산지나 송소고택 그리고 달기 약수탕, 신촌 약수탕 이런 곳에 대해서 방문객 통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예. 이번에 그 3, 4월 달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산불 피해가 워낙 컸는지 전년 동월 대비해서 약 한 마이너스 40% 정도 아이고. 관광객 수가 아주 많이 급감했는 걸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40%나. 예. 특히나 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청송읍의 그 달기 약수탕 상가지구 같은 경우는 상가 전체가 이번에 아예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예 손님을 못 받고 있고 그리고 주황산 탐방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거의 그 탐방로가 개방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그 3월 25일 산불 이후로 약 한 달 이상 탐방로가 통제되어서 주황산 상가지구도 사실상 거의 개점 휴업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은 저기 탐방로 다 개방이 된 상태죠. 주황산은. 5월 1일자로 그 직접적인 피해 입은 금은강리 구간하고 2개소 빼고는 다 개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데. 예. 자, 앞으로 청송군이 추진할 관광 회복 프로그램이나 축제 또는 중장기 관광 전략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지금 일단 군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들의 어떤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서 저희들 전 행정력이나 예산을 지금 다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분간은 어떤 공식적인 행사나 모임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시는 것처럼 늦은 가을철인 10월 말에 열리는 저희들 청송사과축제는 현 상황에서는 약간은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어떤 희망이나 위로, 제도약, 혹은 용기 이런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예정대로 지금 개최할 계획입니다. 청송사과축제 워낙 큰 축제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예정대로 좀 열리는 게 낫지 않나 싶네요. 제 생각에도. 지금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을 중인데 어쨌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제 개최 계획입니다. 그래서 축제 통해서 산불로 피해 입은 사과 농가들에게는 어떤 희망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고 그리고 국민 모두가 모여서 서로 배려하고 위로하고 또 서로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대동의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사과축제를 통해서 또 외지 관광객들을 많이 오게 해서 침체된 지역 경제라든지 관광산업 활성화도 함께 이제 도모할 계획입니다. 그럼요.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개별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이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죠. 예. 원래 저희들 군에서 연초부터 여행사에 지급하던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형 산불로 인해서 관광산업이 너무 침체되었기 때문에 이 활성화를 위해 이런 기존 사업하고 별개로 2명에서 5명 정도 가족이나 친구 이렇게 개별로 방문하는 그 청송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관내 관광지 2개소 이상을 방문해서 개인 SNS 계정에 방문 인증하시고 그다음에 숙박이나 식사나 체험 이런 비용으로 7만 원 이상 소비하시면 2만 원 상당의 저희들 청송군 지역 특산물 꾸러미를 드리고 있고 14만 원 이상 소비하시면 4만 원 상당의 꾸러미를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난 4월 중순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예. 현재 그 신청 들어오는 거 하고 보면 반응이 엄청 뜨겁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그 청취자분들께서도 예. 저희 군청 홈페이지 확인해 보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군청, 청송군청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군요. 예, 본고문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예, 청송군 관내 관광지 2곳 이상 방문할 것, 그리고 거기서 7만 원 이상 소비하면 2만 원의 그 지역 특산품 꾸러미를 제공한다. 14만 원 이상 소비하면 4만 원 상당의 꾸러미를 드린다. 예, 예, 맞습니다. 군청 홈페이지 한번 꼭 다녀와 보시고요. 자, 청송군이 군민과 출향인을 대상으로 발송한 그 문자 호소문도 화제라고 하던데요. 내용이 외식 모임은 민폐가 아니라 공동체 회복을 돕는 거다. 이런 메시지라면서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번 산불로 인해서 솔직히 청송 외식업계가 관광객이나 지역 내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태인데요. 네. 그래서 일부 국민들께서도 혹시 우리가 뭐 외식이나 모임을 이렇게 하면 피해를 입은 이런 이웃에게 부담이 되거나 또는 눈치 보이는 일이 아닐까 이런 걱정하는 분위기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청송군은 지금 이 시기에 오히려 지역의 외식업소를 찾아서 식사하고 또 모임을 갖는 일이 결코 민폐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어떤 회복을 위한 따뜻한 연대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예. 그런 작은 소비 하나하나가 한 가게의 어떤 생계를 지키고 또 사람 간의 연결이 다시 우리 지역을 살아 숨쉬게 한다는 그런 뜻을 담은 것입니다. 그렇네요. 예, 외식업소 많이 찾아달라. 이건 민폐가 아니다. 이건 따뜻한 연대다라는 그런 메시지라는 거.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출향인들에게도 올해를 고향 방문의 해로 삼아달라. 이런 간곡한 호소도 하셨다고요? 예. 이번 산불은 단순한 산림 피해에 그치지 않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지역 상권이라든지 관광 산업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일상 전반에 아주 깊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네. 특히 이제 관광업계 같은 경우는 봄철 이 대목을 통째로 놓치게 되어서 지역 경제에도 정말 큰 타격이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청송군은 출향인 여러분들께 올해만큼은 고향을 한 번 더 찾아달라. 그리고 또 잠시라도 청송을 들러서 청송의 밥상과 풍경을 함께 좀 나눠달라. 예. 이렇게 정중히 호소드린 것입니다. 예. 출향인 분들의 그런 발걸음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 고향의 상처 회복을 앞당기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에서 출발한 어떤 간절한 요청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끝으로 당부하거나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전해 주시죠. 네.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이번 산불의 실태를 잘 보셨겠지만 정말 이번 산불 피해 규모나 피해 정도는 상상 그 이상입니다. 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산불 피해 지역을 방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어떻게 보면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예. 아닙니다. 오히려 외지 여러분들께서 우리 청송을 방문하여서 조항산도 한번 둘러보시고 또 관내 식당에서도 식사 한 끼만 해주셔도 네. 일상으로 회복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지역민들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만약 봄나들이 계획이 있으시면 여기 청송을 좀 많이 방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우리 팀장님의 간절한 호소 잘 들었고요. 앞으로 우리 팀장님이 하실 일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역 상권 살리기 위해서라도. 예. 이런저런 지금 계획이나 구상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송군 윤진윤 관광 마케팅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임미의 그래도 정치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주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임미애입니다. 네, 매주 이제 전화 통화만 하다가 네. 직접 뵈니까 너무 반갑네요. 네, 오늘은 안동에 제가 계속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안동 네. 요즘 어떻게 활동하세요, 그러면? 어제 밤에 그저께 밤에 내려왔고요. 오늘은 저희 민주당 선대위 출범식이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오늘 안동 도당 사무실에 우리 네. 당원과 지지자들이 다들 모여서 그랬군요. 출정식을 했습니다. 도당 선대위 네. 출정식을 하셨고 아까 그 지역 뉴스 나오던데 네. 지금 민주당 경북도당의 그 당원이 막 입당 늘었어요. 원소가 뭐 한 네, 10배가 맞습니다. 늘었다고 하던데. 예. 저희도 많이 늘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당 저 중앙당에도요? 저희 의성에도 청송, 영덕 이런 곳에 좀 많이 늘었는데요. 그 이유가 보면 산불이 나고 나서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이 지역 주민들한테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 좀 많았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지난 4월 26일 날이죠. 3월 26일 날. 3월 20일 그 2심 그 2심 재판 무죄 선고 나면서 곧바로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했잖아요. 예. 그게 아마 지역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좀 감동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정작 국민이 어려울 때 정치가 해야 할 모습을 보여줬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이 입당하는 분들도 늘었고 또 이번에 5월 1일 날 있었던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서 추천인이 조희대 이렇게 해가지고 입당 원서가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저께였죠. 그저께 이제 화요일에 저희가 이제 권오을 전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권 전 의원도 또 합류를 했잖아요. 네, 캠프에. 오늘 저희 출정식에 오셔서 저희 여기도 같이 오셨어요. 당원들한테 덕담도 해주시고 그렇군요. 저희 권영세 전 시장님 오셨고 그다음에 이삼걸 행안부 차관 그리고 박창달 전 의원도 참석하셨고 오늘 좀 많은 분들이 오셔서 격려했고 역대 대선 캠프 중에서는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매머드급 그렇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기운이 좀 이렇게 저희 쪽으로 되는 쪽으로 이렇게 옮겨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긴장 늦추지 마시고 네네 그러겠습니다. 제가 왜냐면은 권오을 전 의원 왜 여쭤봤냐면은 워낙 또 우리 지역에서는 또 무게감 있는 정치이셨고 또 평생을 보수 정당에서 활동을 하셨고 근데 이번에 합류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지역에 좀 큰 힘이 될 것 같아서. 그렇죠. 저도 지난번에 한 두어 번 뵀었는데 보수 정치에 대한 그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작년 12월 3일 이후에 지금 보여주는 소위 보수 정당이라는 곳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이건 보수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또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 고향이 안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동에서 충분히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약간의 미안함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그래서 저희한테 근데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그래요. 네네. 굉장히 열심히 다니시고 굉장히 부지런한 선대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식당을 크게 운영하는 걸로 제가 전해 들었는데 네, 가봤습니다. 식당도 접어두시고 이제 여기서 이제 활동하시나 보네요. 네, 뭐 아마 제가 볼 때 식당에서는 알바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제 오늘 준비된 질문 좀 드리겠는데 아무래도 그 파기환송심 그걸 좀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좀 한숨을 많이 돌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기환송심이 일단은 대선 이후로 미뤄졌지요. 저희가 계속 이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도 했었고요. 사실 저희가 걱정했던 건 뭐냐 하면 서울 고법에서 그 2심 판결이 예를 들면 100만 원 이하의 그 벌금이 나오면 우리는 상고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검찰이 상고를 하게 되면은요. 검찰이 상고를 하면 지난번에 검찰이 상고 이유서를 냈었거든요.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그 대법원에 올라갈 때 한 번 상고이유서를 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다시 대법원에 올라가면 검찰 니네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지난번에 있었어. 우리 충분히 봤어.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소위 말하는 파기자판, 네. 예, 그 자리에서 형을 때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저희한테는 가장 걱정스러운 거였거든요. 그 상고 이유서를 내는 20일의 기한이 있는데 그거는 그걸 저희가 승낙할 수. 그러니까 만약에 형이 좀 세게 나와서 우리 측에서 상고를 한다 그러면 상고 이유서를 작성하는 20일의 그렇죠. 시간이 보장이 되는 건데 예. 우리한테 상고 이유서를 작성할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한테 상고 이유서를 작성해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그러면은 대법원 입장에서 니네한테는 20일이 필요 없는 거야. 왜냐하면 니네 지난번에 냈잖아. 그걸로 충분해라고 하면 즉각적인 판결이 가능한 거였죠. 근데 지금 또 문득 드는 생각인데 네. 형이 만약에 세게 나왔어도 네. 이제 민주당에 불리하게 나왔어도 검찰이 나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 하면서 검찰 측에서 또 상고를 그렇죠. 할 수도 있었네요. 그런데 보니까. 그럴 때는 우리도 상고 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우리한테 20일이 보장되는 건데 차라리 무죄가 나오면 더 황당한 경우에 근데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그렇죠. 때문에 2심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없는데 유죄가 되게 애매모호하게 나오면 검찰은 이것에 불복을 하고 항고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이럴 때가 제일 위험한 거였죠. 그렇죠. 예. 어쨌든 큰 고비는 정말 네. 큰 고비였는데 왜냐하면 그 파기환송하면서 이제 서울 고등법원에서도 15일로 기일을 정해버려서 그러니까 그게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일단은 15일이면 11일이 등록 마감일이니까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등록을 한 후에 거기서 이제 2심에서 뭐 이렇게 해서 대선 전에 만약에 날아가 버리면 기호 1번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후보가. 예, 그러니까 그게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공분을 사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월 15일로 공판 기일이 잡힌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사법부가 대선에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해서 국민들의 선택권을 뺏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모든 공판을 선거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거든요. 실제로 대선 운동 기간이 22일이에요. 22일인데 토요일, 일요일을 빼면 6번 빠지니까 16일이 남거든요. 그런데 이미 잡혀져 있었던 재판이 전부 5번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3일에 한 번씩 이 후보가 선거 운동을 하지 않고 재판정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사실 공직선거법 11조에 의하면 어떤 경우에도 후보자가 사형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중형이 아닌 한은 이 사람에 대한 재판이 중지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 법의 취지는 사실은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이 법이 제정된 건데 아무리 살펴봐도 이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유권자들의 권리도 보장되기 어렵고 또 후보는 후보대로 공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지니까 저희가 공판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그 문제는 그렇게 일단락이 됐고 그 왜 위증교사 항소심은 남아있잖아요. 어제 보면 그 대장동도 연기됐고 이 선거법도 연기됐고 근데 남은 게 위증교사 그거는 어떻게 연기 신청을 했나요? 네, 그것도 연기 신청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는 또 받아들여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인 기류가 지금은 사법부가 손대 국민들이 선택할 거야 라는 시그널을 정확하게 줬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국민들이 정말 그렇게 공분을 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민주당 편이 아닌 그 국민들도 저 대법원에서 나의 참정권을 이거 건드리네? 여기에 이제 화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근데 그게 어제 제가 저희 지역에 그냥 평범한 마늘전에서 마늘 작업하시는 분이었는데 아주머니 전화를 받았어요. 자기는 한 번도 민주당을 찍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거지. 대법관들이. 이거는 아니잖아. 선거를 언제 치른다라고 그 국무총리가 당시 그걸 발표를 했잖아요. 6월 3일 날은 대통령 선거합니다라고 발표를 하면 이미
한 달 동안은 국민의 시간인데 왜 이거를 왜 사법부가 마음대로 해라는 얘기를 예. 그분이 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것도 전례 없이 너무 무리하게 억지스럽게 네. 일정을 잡는 그런 모습.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국민들이 너무 놀랍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국민의힘이 요즘 이제 경선을 둘러싸고서 보여주는 모습 때문에 예. 국민들이 조금 실망스러워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좀 관심을 갖던 게 이게 어제 뉴스였죠. 왜 내란 특검법, 네. 명태균 특검, 최상병 특검 이게 이제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자, 그동안에 이게 지금 몇 번째 지금 도돌이표였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법사위만 통과시켜 놓고 그다음에 이제 본회의 이제 본회의만 남은 거죠. 이제 네. 본회의 그 표결은 대선 이후에 할 것이냐 아니면은 대선 전에라도 어떤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를 대선 전에 시킬 것 이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지도부에서 좀 논의를 할 것 같은데요. 예. 네,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 그 회기 중이에요. 예. 언제든지 본회의를 소집하면 되는 거거든요. 대선 전까지? 네네. 계속? 지금 예. 계속 임시회가 진행 중인 거고 패회 선언을 안 했기 때문에 산회 상태여서 언제든지 본회의 소집하면 되는데 이게 본회의를 통과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이게 거부권이 행사가 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왔을 때 이게 200석. 예, 이거를 채우지 못해서 이게 폐기가 됐었는데 예. 아마 이게 본회의 통과되고 거부권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거고 28일 남았나요? 6월 3일 이후에 새 정부가 들어선다면 26일. 실제로 거부권 행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 그렇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발빠르게 해묵은 과제들을 신속하게 수사를 해나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 통과는 대선 이후일 것 같죠? 저는 아무래도? 대선 전에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사실 산불특별법을 예. 특별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여서 가능하면 그때 같이 처리를 같이 하게 처리할 되나요, 수 그러면? 있도록 좀 아니, 서둘러 그 보는 산불 입장입니다. 특별법만 먼저 좀 하면 안 되나요? 지금 어차피 회기니까 여기 안 굉장히 모일 것 같아서요. 사람들이 선거운동한다고 대선 기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만 한다 그러면 다들 안 올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게 또 어딘가에 있군요. 얹어서 같이 처리해야 되는. 그렇잖아요. 우리 지역민들은 이게 하루하루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하루 한 시간이라도 좀 빨리 통과되기를 원하고 통과되더라도 그러니까 뭐 무슨 절차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 좀 최대한 좀 신속하게 해서 빨리 좀 내려올 수 있도록 예산이 그렇게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그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 있잖아요. 네. 지금 많은 국민들 여론이 뭐 재판은 다행스럽게 뭐 연기는 됐지만 이거 뭐 이대로 그냥 넘어가서야 되겠냐. 이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청문회도 이제 다음 주에 한다, 뭐 특검 나아가서 뭐 탄핵까지 뭐 이런 얘기가 네.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글쎄요,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면 저는 조희대 대법관이 스스로 사과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바닥으로 떨어뜨린 것에 대한 사과 그리고 본인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170여 명의 그 변호사들이 현직 변호사들이 그 공수처에 고발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요. 예, 그 제가 내용이 뭔가 봤더니 신속 처리하겠다라는 명분으로 해서 졸속 재판을 했다는 거죠. 거기다가 대법관들이 숙고할 기회를 박탈하면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지금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또 야5당에서는 특검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래저래 본인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결단이 필요하고 저는 본인 스스로 그 법복의 무게를 좀 벗어놓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뭐 대법원장 하면 이제 사법부의 완전 수장에다가 네. 지금 우리나라 의전 서열도 몇입니까? 한 3위입니까? 4위입니까? 하면 그 정도 되는 네. 어마어마한 자리인데 지금 법원 내부에서도 현직 부장 판사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아주 강력하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또 비판하는 글도 올리고 이건 사실 법원 사회에서는 이제 인기가 좀 전례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부장 판사들이 내는 그 내부망에 올라온 글을 보면 이게 굉장히 격앙돼 있어요.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내용을 읽어보면서 이 정도로 내부에서 목소리가 나온다면 이것을 그대로 그냥 뭉개고 조희대 대법관이 가는 게 그 직을 유지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서울중앙지법법의 김주옥 부장판사는 예.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된다. 부산지법의 그 노행남 부장판사는 특정인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결단코 저지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정치 한복판에 패대기 쳤다. 그러니까요.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 외에 많은 판사들이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한 거예요.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네. 법원 내부에서. 예. 자, 그건 그렇고 이제 국민의힘 정말 점입 가경인데 오늘도 뭐 2차 회동까지 조금 전에 아마 조금 했는데. 전에 끝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 5시 반경에 끝났어요. 4시 반쯤 시작해서 한 5시 반 조금 네. 넘어서 끝났는데 한마디로 한덕수 후보는 이제 왜 일주일을 연기하려고 하느냐 단일화를 이거고 김문수 후보는 왜 우리 당내 경선 다 끝난 뒤에 뒤늦게 와가지고 청구서를 내미냐 이건데 한마디로. 시간이 딱 2분 남았네요. 우리가 53분에 맞춰야 되니까 이 국민의힘의 이 지금 이 단일화 이 문제 어떻게 보시고 또 해결책은 있는지 어떻게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할지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이게 원래 단일화라고 얘기할 때는 이 둘이 힘을 합쳐서 뭔가를 시너지 효과를 내면 이번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뭔가 희망적인 일이 있을 때 후보가 갈라져서 지지세가 갈라지기 때문에 합쳐야 된다. 이래서 보통 단일화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대선에 이기기 위한 단일화라기보다는 내부의 소위 당권을 둘러싼 싸움이라는 것을 이제 국민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에 이 누가 공천권을 행사할 것인가, 누가 이 당의 주도권을 쥐고 갈 것인가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싸우는 건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덕수 후보의 경우는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저는 홍준표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당을 위해서 단돈 1,000원 한 장 그 당비 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경선 다 끝난 다음에 마치 본인이 그 이미 확보해 놓은 카드인 양 자기가 이미 후보인 것처럼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저는 여기에 만약 굴복한다면 국민의힘은 다시 재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어쩌면 지금 내부에서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냥 김문수로 가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는 많은 경우에 이 단일화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당원과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선출된 후보가 국민의힘 정당 후보가 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우리 지역에 또 국민의힘 지지자도 워낙 많다 보니까 얼마나 지금 속상하고 개탄스러워할지 이 단일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실망하는 그런 지지자들 참 많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좀 얘기 더 하고 싶은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